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동개발 분담금 납부를 계속 거부하고 올해 초에 기술 인력 전원을 철수시켰던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다시 인력을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KFX 시제기 조립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반응입니다. KFX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가 중인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철수했던 PTDI 기술자 100여 명을 다시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PTDI 관계자를 인용해서 약 100여 명의 기술 인력이 한국 재배치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출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KFX 개발비 가운데 약 20%인 1조 7천억 원 가량의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 현재 납부 스케줄 기준 5천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예산안에 2,700억 원의 KFX 분담금 납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7개월째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기술 인력 재파견 의사를 밝힌 것은 최근 우리나라가 KFX CJ 1호기 조립에 착수하고 에이사 레이더 등 핵심 구성 요소 개발에 성공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분담금은 내지 않고 기술만 빼먹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X 분담금은 물론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잠수함 추가 주문분 3척에 대한 계약금 납부도 거부하는 등 이른바 기술 먹튀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여기 CG인데 정면 모습이에요. 야, 잘생겼습니다. KFX 제가 뭐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비행기인데 생기긴 잘생겼습니다. 딱 봐도 F-22 랩터 전투기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긴 앞모습인데 4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정말 최고로 잘생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5세대는 아니라는 거. 그건 뭐 아무리 이 국뽕 유튜버들이 뭐라 해도 이거 5세대 전투기는 아니라는 거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4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이다 라고 이거 뭐 누구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전투기 제대로 원하는 대로 성능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FA50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 한마디 했더니 FA50이 얼마나 좋은데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과연 그런 댓글 적는 분들이 FA50 조종사들하고 대화나 한번 나눠 보셨는지, 또는 FA50 운용 비행단에 한번 가보시기나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많은 대화, 많은 정보,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국정감사할 때 제가 뭐 잘 지내는 국회의원들, 국방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좀 드릴까 하는데 FA50 정말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모쪼록 이 KFX는 FA50이 지금 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점 없이 정말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씀드리고요. 이왕 제작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3월 14일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여기 불안하다 해가지고 연구원들 다 철수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예상은 지금 가서 아예 안 돌아오는 거 아니냐? 왜냐, 올해 2,700억 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놨는데 그거 주기 싫어서 그냥 다 철수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끝나서 4개월 만에 지금 다시 연구원 100여 명을 한국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이 항공업계에서는 아니 지금 KFX 시제기 지금 조립에 들어가고, 그리고 에이사 레이더 이스라엘에서 평가했더니 제대로 성능 나왔고,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좀 기술 좀 빼가려고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 있는데, KFX 분담금 납부 20% 납부를 조건으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를 받아가죠. 그래서 시제기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받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인도네시아가 지금 스케줄 기준 5천억 원을 내지 않았고 지금까지 낸 돈이 뭐 2,200억 원밖에 안 되니까
이 인도네시아하고 이런 군사 협력을 계속해야 될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잠수함, 대우조선에서 209급 잠수함 3척 사고, 그리고 이제 옵션 계약으로 3+3척 해서 총 9척을 구매하기로 하고 3척을 샀고, 그리고 그 다음 2차분 3척에 대한 가계약을 했는데, 본계약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 납부 이런 거 전혀 없이 프랑스 가서 스콜펜급 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뒤통수를 완전히 치고 있는데, 9척을 구매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3척 구매할 때 훨씬 더 나은 서비스, 훨씬 더 나은 기술 이런 것들 울거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먹튀하는, 이따위 짓거리하는 이런 나라들하고 계속 거래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대되는 소식인데요. 최근 중국이 분쟁 지역에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한 것에 위협을 느낀 인도가 신형 경전차 긴급 도입 예산 조달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K-21 105 경전차의 수출이 기대됩니다. 인도가 중국의 15식 경전차 전진 배치에 대응해서 산악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신형 경전차를 긴급 소요 제기하고 경전차 긴급 도입을 위한 예산을 승인했다고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이 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16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육군 관계자는 최근 라다크 일대에 중국이 15식 경전차를 전진 배치함에 따라 고원지대에서 작전 가능한 신형 경전차가 필요해졌다며 공중수송이 가능한 경전차 긴급 소요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자국이 보유한 C-17이나 일류신 76 수송기를 이용해 공중수송이 가능한 20톤 안팎의 중량 15식 전차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경전차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에는 러시아의 공수전차인 투S-25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01년부터 배치한 투S-25 경전차는 20톤급의 중량에 125mm 활강포를 탑재해 인도 육군의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지만, 포구 안정화 장치의 성능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양산 수량이 불과 24대 뿐이 안 되어서 현재 단종되었고, 또 인도 육군 내에서 상당한 반대 의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K-21 105 경전차가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경전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기도 한 이 경전차는 105mm와 120mm 주포를 선택할 수 있고, 인도군이 보유한 수송기로도 공중수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문과 동시에 즉각 납품이 가능해서 인도 육군 안팎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디 K-21 105 수출이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전차, 이게 중국의 15식 경전차예요. 35톤 정도의 작은 덩치인데, 여기에 이제 125mm 활강포를 105mm, 125mm 이런 활강포를 붙였으니까 화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아니 뭐 인도 지금 T-90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되지 뭐.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전국 방방곡곡 아무리 산꼭자리라도 도로 없는 데가 없죠. 그나마 그 도로들 전부 다 포장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데는 전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그렇지가 않죠. 특히 이 라다크 일대 같은 경우는 이 파미르 고원 아래 아주 정말 높은 고원 산악지대이고 여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이 지역 인근에 비행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공수를 하고 또 이 해당 분쟁 지역까지 뭔가 또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규모 전차 부대가 바로 중국군하고 마주보는 이 지역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T-90 전차 부대를 인근까지는 보내놓고 어떤 방어전 성격의 그런 그 T-90을 거점별로 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딱 마주보는 이 지역까지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 15식 경전차를 그 해당 지역에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긴급하게 이 15식 경전차를 깰 수 있는 그런 공중 수송 가능한 경전차를 이제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러시아의 투S-25가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된다. 근데 투S-25가 이게 또 이 고압
압력은 고압인데, 고압이 돼야 이제 포구 초속이 빨라서 적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죠. 압력은 고압인데 저반동 이 시스템을 해서 아주 작은 차체에서도 20톤밖에 안 되니까 125mm 활강포를 쏘면서도 이 20톤 차체가 버텨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쏘고 나면 댄싱 전차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쏘면은 또 댄싱 되면 이거 댄싱 마칠 때까지 2탄을 또 기다려야 되죠. 또 쏠 때도 1탄을 쏠 때도 반동이 크면 그냥 포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제대로 명중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문제는 라인을 닫았어요. 인도는 지금 인도는 빨리 긴급 도입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 라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육군이 제식 채용하지도 않았어요. 총 생산이 24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헝가리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른 나라가 또 사갔고, 그래서 러시아는 제식 채용을 안 한 이런 경전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하다. 댄싱하는 이 주포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 이제 지금 서방제, 중국제를 지금 중국하고 전쟁하는 마당에 중국제를 사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뭐 있냐 대안이, 한국의 K-21 전투장갑차 차체에다가 한화 디펜스에서 따로 필리핀 수출용으로 105mm 포탑을 얹은 버전이 있어요. 물론 또 그 선택을 하면 120mm 포까지 얹을 수 있는데 105mm 강선포, 우리 한국의 K1 전차에 들어가는 그런 포죠. 그리고 K1A1에 들어가는 120mm 활강포, 이런 것들을 얹은 이 K-21 전투장갑차의 105mm 포 버전인데, 물론 이것도 저압이 아니고 고압입니다. 아주 고압을 해야 이제 적 전차를 깨트릴 수가 있죠. 포구 초속이 빨라서. 그런데 이거는 이 차체 반동을 아주 잘 흡수해서 포를 쐈는데도 차체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인도 육군이 지금 우리 비호복합 뭐 K9 이런 거 우리 한국제 무기 지금 구매를 많이 이렇게 해 나가고 협상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K-21 105mm 이것도 좀 사가서 포는 K9, 그리고 전방에서 창급 부대로는 우리 K-21 105mm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8월부터 실시되는 환태평양 군사훈련에 출전하는 우리 해군 훈련전대가 출항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훈련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오는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하와이 일대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군사훈련 림팩 2020에 참가하는 우리 해군 훈련전대가 18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정식을 갖고 하와이로 출격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전대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 유성룡함을 중심으로 한국형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링스 해상작전 헬기 2대, 병력 57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올해 참가 규모는 예년보다 다소 축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바이러스 사태 등을 감안해 육상 훈련은 취소하고 해상에서만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우리 해군은 연합기동부대 CTF의 일원이자 연합기동부대 CTF 사령관 국가를 맡아서 연합함대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이번 림팩에는 미 해군을 중심으로 일본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미 우방국들이 총출동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미국과 급속도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대만도 사상 처음으로 업저버를 보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의 주요 시나리오를 해상교통로 보호와 위협 대처, 해상 차단 등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이번 림팩 훈련의 연합함대 사령관을 맡게 된 우리 해군이 이번 훈련에서 얼마나 큰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한국 이지스 구축함 세 번째 구축함인 서해 유성룡함이 이번 연합 림팩 참가 함대의 기함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링스 헬기를 아마 군함당 한 대씩 이렇게 가지고 가나 봐요. 근데 예년에는 여기에다가 잠수함 하나, 그리고 해상 초계기 P3 해상 초계기 이렇게까지 이제 같이 갔는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잠수함 그리고 해상 초계기는 가지 않고 이렇게 군함만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이제 이 환태평양 연합훈련이다 보니까 북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이제 호주 또 이 동남아에 있는 태평양 연안 국가 그리고 일본, 한국 이제 이런 나라들 해서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하는데 중국 한 2번 참가하다가 미국이 이제 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중국은 여기 가서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했습니다. 정보 수집하고 문문 탐지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는 올해는 대만을 업적으로 넣었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고 여기 바로 이겁니다. 제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 군함이 보이시죠? 이게 서해 유성룡함입니다. 서해 유성룡함. 이 서해 유성룡함이 이번 훈련의 기함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이지스함의 3번째 함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면 아마도 SM-2 이런 거 발사해서 이 순항 미사일이나 적 항공기 요격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서해 유성룡함 그리고 율곡 2함 그리고 세종대왕함 3척의 이지스함이 있고 앞으로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3척을 더 짓죠. 그런데 이 서해 유성룡함을 비롯해서 이 1차선 3척 이지스함은 탄도탄을 제대로 추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해 유성룡함을 비롯한 기존 보유 3척의 이지스함에도 빨리 SM-3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미사일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서해 유성룡함 이거 당시 진술을 할 때 대우조선 해양에서 당시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모 국회의원님께 선물을 한 모형이에요. 그걸 이제 그 국회의원님이 신인균의 국방TV가 자신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선물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지스함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함 좋은 성과 올리고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